맞죠? 그래서 얘는 바닥 상태고 나는 들뜬 상태, 바닥 상태. 여기 하나밖에 없잖아. 그지? 그러니까 얘는 들뜬 상태. 자, 라 보세요, 라. 라는 들뜬 상태 맞죠? 그지? 여기 3S에 들어가 있으니까 들뜬 상태 맞아. 이 다를 보세요. 다. 자, 다 같은 경우는 들뜬 상태가 될 수가 없어. 왜 그럴까? 자, 들뜬 상태, 바닥 상태는 불가능한 전자 배치를 빼고야. 알았지? 가능한 전자 배치 중에 들뜬 상태와 바닥 상태가 있는 거지. 지금 얘는 불가능해, 가능해. 이건 불가능해. 이런 전자가 없단 말이야. 알았지? 그러니까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야. 알았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바닥 상태와 들뜬 상태를 얘기할 수 있는 건 가능한 전자 배치 내에서. 알았어요? 자, 그래서 이거 문제 풀라 그러면 이거 제일 많이 하는 게 3번이야. 답이. 응? 3번 아니야. 2번, 아니, 4, 그러니까 3개 아니야. 2개야. 알았어요? 자, 아마도 그럴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얘도 한번 볼게. 산소가 있어. 산소의 에너지는 가다. 가다 2개를 비교했죠. 그러니까 이제 무슨 뭐냐면 산소가 있는데 이 산소가 들뜬 상태냐 바닥 상태 그건 물어본 거죠. 그럼 얘가 들뜬 상태야. 그럼 가가 다보다 크다가 당연하죠. 나 나는 싸움의 원리라 그랬는데 싸움의 원리 아니죠. 무슨 뭐예요 이거? 그렇지. 파울리의 베타 원리를 위배되는 그러한 전자 배치인 거야. 알겠어요? 자, 틀렸고요. 자, 그다음엔 그 다 같은 경우는 모든 전자의 방위항자 수를 물어봤네요. 방위항자 수가 뭐였죠? 방위항자 수 뭐였지? 오비탈의 종류가 방위항자 수야. 알았지? 자기항자 수는 오비탈의 방향. 알았죠? 네. 자, 그러면 이제 요거는 SSP니까 그지? 자, 요거는 빵빵이야. L이. 그럼 얘는 얼마가 돼요? L이 1짜리죠? 그럼 1짜리가 총 4개 있으니까 합은 얼마가 돼요? 4가 돼요. 알겠어요? 네. 그래서 디귿은 맞는 얘기입니다. 자, 이 정도 하고요. 뭐 아마 뭐 안 풀어온 사람도 있고 그럴 텐데 오늘은 주기율을 들어볼게요. 알겠죠? 근데 전자배치 문제는 사실은 어렵게 내면 여러분이 손도 못 댈 정도로 어려울 수 있으니까 꼭 다음에 우리가 할 때는 문제를 좀 많이 풀면서 이제 여러분들이 좀 해야 됩니다. 아셨죠? 자, 주기율. 지난 시간에 주기율의 역사 봤어요. 어, 자, 수능 기준으로는 별로 안 중요해. 그렇지, 수능이 잘 안 나오는데 내신 기준으로는 굉장히 중요해. 나오니까. 알았지? 자, 봅시다. 일단 주기율을 우리가 한 번도 못 보지는 않았죠. 그지? 주기가 뭔지 족이 뭔지 뭐 그 정도는 알 수 있을 거야. 일단 봅시다. 주기다 그러면 이제 주기는 뭐냐면 가로줄이에요. 가로줄. 그다음에 족은 세로줄입니다. 족부터 할게. 알았죠? 족. 자, 족은 세로줄인데 얘가 이제 세로줄이 의미하는 게 뭐냐면은 원자과 전자를 의미하는데 자, 같은 말로 뭐 있죠? 자, 최외곽 전자라고도 합니다. 알겠지? 자, 그런데 원자과 전자와 최외곽 전자가 다른 게 딱 몇 쪽이냐면 18쪽이에요. 자, 18쪽은 원자과 전자가 몇 개? 0개. 자, 그리고 얘네들이 0개인 이유는 이 물질들을 다른 말로 뭐라 그래요? 비활성 기체라고 하면서 얘를 영족 기체라는 표현을 씁니다. 영족 기체. 알았지?
그러면 이 원자과 전자가 의미하는 게 뭐냐면은 이게 자 원자과 전자는 성질을 결정해 준다. 자, 화학적 성질을 결정해 주는 게 원자과 전자야. 그래 18쪽은 왜 연계다? 활성이 없어서. 알았지?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맨 마지막 껍질에 8개가 있어. 그게 최외각 전자야. 근데 얘는 반응을 안 한대. 왜 안 하는 거냐 하면 바로 그 다음 껍질에 전자가 없기 때문이야 라는 뜻이야. 알겠어요? 그럼 다음 껍질에 전자가 없다는 얘기가 결국 영족을 의미한다는 뜻입니다. 이해됩니까? 네, 그래서 영족 기체라고 하고요. 자, 그런 다음에는 우리 원소들 중에는 동족이라고 있어. 동족. 자, 동족은 뭐냐면 당연히 같은 족이겠지. 그지? 그래서 얘는 화학적 성질이 비슷한 자, 그러한 원소들을 동족 원소라고 그래요. 자, 그러면은 화학적 성질이 비슷한 동족 원소들은 어, 이제 영어로는 패밀리라 그러거든. 그지? 그럼 패밀리면 패밀리 네임이 있지. 그지? 우리 사람들한테는 성이 있듯이 얘들도 패밀리 네임이 있어요. 자, 그러면 일족을 뭐라 그럴까요? 일족. 여기다 써줄게. 일족을 뭐라 그래? 배웠잖아. 알칼리 금속이라 그러지? 그지? 자, 그럼 알칼리의 뜻이 뭐야? 알칼리의 뜻을 안 배웠어? 거짓말하고 있어. 자, 펴지지? 알칼리의 뜻이 뭐예요? 그래, 알칼리의 뜻은 물에 잘 녹는 염기를 알칼리라 그래. 알았어? 그럼 물에 잘 녹는 염기니까 어, 일족은 수소를 제외한 나머지 애들은 물에 잘 녹는다는 뜻이야. 그럼 그게 이제 물과 반응한다는 뜻이고 여러분이 아마 통합과학 할 때 배웠어요. 그죠? 시험도 보고 그랬죠? 예. 그다음 이족은 뭐예요? 이족은 알칼리 토금속. 물론 이건 안 배웠을 거예요. 토금속. 이 알칼리 토금속은 뭐 똑같아 아까지 알칼리. 그런데 토가 들어가 흑토자. 흑토자가 들어가니까 얘는 염기성을 띠는 건 맞는데 물에는 잘 안 녹아. 알았어요? 단지 염기성을 띠는 그러한 어디에 그 땅에 많이 있는 지각에 많이 있는 금속이라 해서 알칼리 토금속이라 그러고 요 17쪽을 뭐라 그러죠? 이것도 배웠지? 할로젠 원소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족은 뭐 이렇듯이 패밀리 네임이 있어요. 그럼 이제 뭐 궁금해하지 않겠지만 13족은 뭐라 그럴까? 13족은요. 자, 여기 보면 맨 위에 뭐 있어? 붕소 있지? 그 얘네들 따서 붕소족, 탄소족, 질소족, 산소족 이래요. 알았어요? 그러니까 족의 이름들이 붕소족, 질소족, 탄소족, 뭐 산소족 이렇게 얘기합니다. 알았죠? 그래서 18쪽까지 해서 할로젠 원소, 비활성 기체라는 패밀리 네임이 다 있다고 보면 돼. 이런 애들을 동적 원소라고 그러고 동적 원소는 화학적 성질이 비슷하다는 얘기입니다. 아셨죠? 자, 주기 보자. 주기는 전자 껍질 수를 얘기한다. 알았지? 전자 껍질 수. 자, 그러면 이 전자 껍질 수랑 진짜 껍질은 아니라 그랬어요. 그죠? 하지만 이 전자 껍질은 이런 식으로 돼 있다고 생각한다면 뭐가 점점점 커지죠? 원자의 크기가 점점점 커지죠. 그러니까 전자 껍질 수는 어디에 영향을 준다? 얘는 원자 반지름에 영향을 준다. 자,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이제 주기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주기하고 족으로 나눠지고 여기 보면은 현대 주기율이 이렇게 돼 있죠? 자, 그럼 주기하고 족 말고도 이제 원소를 두 가지로 나눠서 얘기하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전형 원소와 전이 원소로 나눠져요. 그거부터 먼저 할게요. 자, 이렇게 나눠지는데 여기서 전형 원소하고 그다음엔 전이 원소 이렇게 나눠집니다. 그래서 이제 앞에 주기율에서 보면 제가 자, 이쪽에 있는 애들을 전형이라고 그러고요. 이쪽도 전형이라고 그래요. 그다음에 가운데 있지? 여기를 전이 원소로 합니다. 알겠어요? 음. 자, 그러면 전형하고 전이가 어떤 차이가 있나 좀 볼 텐데 전형. 자, 전형은 1족, 2족이고 13족에서 시작해서 쭉 해서 18족까지 얘들이 전형 원소예요. 자, 전형 원소는 같은 족에서 화학적 성질이 비슷합니다. 알겠지? 다음, 자, 산화수가 있는데 자, 산화수가 결정돼 있다고 보면 돼요. 그것도 금속에서만. 알았지? 비금속은 아니야. 비금속 말고 그러니까 일족은 화합물에서 무조건 플러스 1, 다시 말하면 전자를 하나밖에 못 잃어. 그러니까 일족이 전자 두 개 잃는 일은 절대 없어. 그 다음에 이족은 플러스 2. 자, 플러스 2는 전자를 이족은 딱 두 개까지 잃는다 이 뜻이에요. 얘는 플러스 3이 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런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이는 아니겠죠? 그래서 전이 같은 경우는 3족에서 시작해서 12족. 그래서 얘는 같은 주기에서 화학적 성질이 비슷합니다. 전이원수는. 그런데 여러분 봐봐. 이게 이제 그 왜 그러냐면은 이 얘기가 얘네들 때문에 나와요. 이번에 통틀어서 전이원소거든, 얘들이. 그러니까 우리는 배우는 원소는 아니야. 알았지? 우리는 1번에서 20번까지밖에 안 나오기 때문에 얘네들에 관한 얘기는 뭐 그냥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여기도 다 전이에요. 근데 여기는 몇 가지들 우리가 다루죠. 뭐 크롬이라든가 망가니즈, 철 이런 것들은 우리가 좀 익숙한 그런 금속 원소들이지. 그런데 얘네들은 안 다루니까 별로 중요한 얘기는 아니지만 여기가 같은 주기라는 거 잊지 마세요. 이게 같은 주기고 얘네들이 성질이 비슷합니다. 알겠어요? 유민아, 그러죠. 너를 위해서 옆에 이게 보이면 이게 스탠딩 책상 있지? 야, 저거 비싸게 줬어. 이게 38만 원이야. 하나예요? 뻥이다. 33만 8천 원이다. 좋지? 그거 서서 해. 졸리면 서서 하면 돼. 알았어요? 음. 그리고 내가 이제 그 스탠딩 책상을 이게 구입을 하려고 이렇게 찾다 보니까 이 서서 공부를 하거나 일을 할 때 굉장히 건강에 좋대. 나도 몰랐어. 나도 몰랐는데 서서 공부하거나 일할 때 건강이 좋아서 유럽의 어느 한 국가는 법으로 일어서서 이렇게 일을 하라고 돼 있대. 그래서 의사를 다 없앴대. 그런 국가도 있대. 그러니까 서서 해. 알았지? 다음 주에는 여기도 하나 더 갖다 놓을 거야. 알았지?
자, 그 스탠딩 책상 이용하세요. 줄지 마시고. 그 다음, 전이원소인데, 이 전이원소는 이제 흔히 금속입니다. 통틀어서. 그래가지고, 얘네들은 전형원소와 다르게 한 가지 원소가 여러 산화수를 가져요. 그러니까 우리 4단원에서는 이런 내용들을 알고 있으면 좀 편하겠지. 예를 들면, 산화수가 있는데, 산화수가, Fe 같은 경우는 Fe2 플러스도 있는데, 모두 있었지? Fe3 플러스도 있었어요. 그죠? 그 다음에 코발트 같은 경우도 코발트 2 플러스가 있는 반면에 코발트는 또 3 플러스도 있어요. 이렇듯이 다양한 산화수를 갖습니다. 알았어요? 특히나 Mn 같은 경우는 굉장히 다양해. Mn은 무려 플러스 7까지도 가져요. 산화수를. 알았지? 플러스 7, 플러스 5, 플러스 3 이렇게 여러 가지 가질 수 있는 게 전이원소입니다. 자, 그래서 전이원소, 전이원소의 특징 중에 이 산화수에 관한 것들은 좀 알아두시면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 때 도움이 될 거예요. 알았죠? 그리고 나선 이제 금속하고 비금속을 나눠지는데 여기 보면은 이제 대략적으로 이렇게 내려 그면 돼. 알았죠? 이런 식으로 내려 그면 돼. 여기 녹색으로 되어 있는 게 중금속이라 그러는데 자, 우리가 화학원을 하는데 중금속까지는 필요 없습니다. 알았죠? 대략 내려 그면 대각선 내려 그면 이쪽은 비금속이 되고 비금속 비금속이 되고 이쪽은 싹 다 금속이에요. 자, 다음 페이지에 보면 금속과 비금속으로 분류돼서 나오는 내용이 있습니다. 예. 자, 그래서 중금속까지는 필요 없고 이렇게 내려봤을 때 자, 붕소 있죠, 붕소. 붕소는 금속이야, 비금속이야? 붕소. 붕소는 비금속이야. 알았지? 비금속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물론 우리가 분류할 땐 중금속으로 분류하지만 그렇게까지는 필요 없습니다. 금속, 비금속만 구분할 수 있으면 돼. 자, 먼저 금속. 어, 성질. 자, 여기는 이제 물리적 성질과 화학적 성질이 다 고려되어 있어요. 그죠? 지금 이제 선생님이 순서대로 물리적 성질부터 생각할게요. 물리적 성질. 물리적 성질이 뭐 어떤 거냐면 이런 거죠. 전기 전도성. 그다음에 녹는 점, 끓는 점. 그래서 녹는 점, 멜팅 포인트하고 볼링 포인트가 대체적으로 큽니다. 금속들은. 자, 그래서 지금 물질의 상태는 몇 도씨 기준이냐면 25도씨 기준에서 고체로 존재를 해요. 수은은 액체야. 알겠지? 다음 또 물리적 성질 하나, 광택이 있다. 뭐 이런 게 물리적 성질 중에 하나죠. 그 다음에 이제 물리적 성질에선 여하튼 퍼짐성, 그 다음에 뽑힘성, 연성과 전성이라 그러는데 이런 물리적 성질은 우리가 3단원에 가면 금속결합에서 자세히 배우게 됩니다. 알겠어요? 그런데 사실은 금속에 관한 기본적인 내용 중에 가장 중요한 게 사실은 화학적 성질이야. 자, 화학적 성질은 전자를 잘 잃는다. 알겠죠? 그 다음엔 요거는 기억해둬야 돼. 알았어? 이거는 뭐 추론하고 그러는 거 아니야. 산화물의 특성은 물에 녹아서 염기성을 나타낸다는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알았죠? 반응을 좀 써드릴게요. 자, 금속이 있어요. 금속 산화물. 자, 금속 산화물의 대표적인 게 일쪽은 Na2O. 이게 이제 물에서 이렇게 돼버려요. 이거 뭐죠? 수산화 나트륨이지? NaOH. 그래서 이런 애들이 물에 녹았을 때는 얘와 같은 염기성을 나타내 준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하나 더 이제 반응식을 쓸 텐데 금속은 수소화물이 있어. 알았지? 수소화물. 그 수소화물이 뭐냐면 NaH가 수소화물이야. 근데 이 NaH는 산화물과 다르게 물에서 자, NaOH가 되면서 뭐라냐면 이렇게 수소 기체를 내놓는 그러한 물질입니다. 알겠어요? 그리고 금속 수소화물은 굉장히 반응성이 큰 그러한 물질 중에 하나야. 알았어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4단원에서 우리가 배웠던 내용 중에 얘가 산화수가 플러스 1인데 얘가 얼마였죠? 이게 마이너스 1입니다. 알았지? 이건 중요한 얘기니까 꼭 알아두도록 하시고요. 자, 그래서 산화물에 관한 그런 화학적 성질들 반드시 기억하면 되고 그 다음엔 또 하나 뭐가 발생한다? 당연히 수소기체가 발생한다. 그럼 이제 금속이 있어요. 금속이 이제 있으면은 이번에는 Na 말고 Fe 가지고 할까? 자, 수소기체를 해놓죠. 그죠? 예, 뭐 이런 것들을 반응식으로 여러분이 기억하는 게 도움이 될 겁니다. 자, 그 다음 비금속 보자. 비금속. 자, 비금속은 주기율표상에서 오른쪽에 위치한 애들이 우리 이제 비금속이라 그러는데 일단 물리적 성질, 물리적 성질에서 이제 잘 나오는 게 자, 전기가 안 통해요. 그런데 이게 나오는 게 아니라 흑연이 꼭 나옵니다. 그럼 흑연은 어떻다는 얘기야? 전기가 잘 통한다는 얘기죠. 그죠? 자, 또 광택이 없다. 광택이 없다. 다음 부서진다. 자, 거기다가 이렇게 써놓으세요. 분자성 물질. 자, 비금속이 존재할 때는 분자성 물질로 존재를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비금속은 멜팅 포인트와 볼링 포인트가 그닥 높지 않습니다. 알았지? 그닥 높지 않아서 얘네들은 상온에서 자 25도죠. 25도에서 뭐로 존재하냐면 기체 또는 고체로 존재를 하는데 유일한 액체가 브로민이야. 이거 가끔 내신에 돼요. 수능에는 내기가 좀 그래. 너무 귀퉁이 개념이라. 근데 내신에서는 브로민이 액체라는 걸 알아야 풀리는 문제가 있어. 알았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꼭 여러분들이 체크해 뒀다가 내신 시험 전에 확인하셔야 돼요. 물론 그때 되면 다 까먹겠죠. 그래도 체크는 해도 알았죠? 자, 다음 화학적 성질. 화학적 성질은 음이온이 되기 쉽다라는 거 하나하고 산화물이 물에 녹아 산성이다. 그래? 그럼 볼까? 금속 산화물의 대표적인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물질이야. 뭐 있을까? 이산화탄소. 이게 이제 비금속 산화물이야. 이산화탄소. 그럼 얘가 물에 녹았어. 그럼 뭐 되지? 뭐 돼? 이거 통합과학에도 배운 건데. H2CO3라는 이거 뭐니? 탄산되지. 그지? 그러니까 얘는 산성을 나타내 준다 이 뜻이에요. 그럼 비금속 산화물이 뭐 CO2만 있나? 그렇지 않죠. 뭐 있어요? SO2 이런 것도 이제 물에 녹아서 황산 같은 걸 만들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그 귀산염 기억해? 귀산염? 통합과학의 귀산염 광물 기억해? 아 그래? 그래 그렇다 하자. 아니 SiO4 4- 있잖아. 그 귀산염이잖아. 그치? 그래서 지각에는 그러한 SiO4 4- 같은 애들이 많이 있으면 얘네들을 산성암이라고 산성암. 그래 넘어가자. 우리 지우하지 말고 화학하자 그냥. 예, 그래서 그 성분들에 따라서 이제 산성암이 있고 염기성암이 있어. 짱돌인데 돌이 산성암이 있고 염기성암이 있어요.
알았죠? 그래, 지약 선택하지 마. 알았지? 자, 아무튼 나중에 지약을 이제 학교에서 배우게 되면 내신에서는 세 과목인가? 네 과목이야, 세 과목? 내신 세 과목? 어? 그러면 생물화학 지약이잖아. 그지? 아, 물리 있어? 선택하지 말라고. 하지 말라고 좀. 꼭 하더라, 애들. 선생님 아들도 하지 말라고 했는데 하더라. 그래서 내신 안 나고 툴툴거려. 뭐 내신 포기지 뭐 걔. 어. 아니 내가 하지 말라고 그래. 물리 안 된다. 수능은 어떻게 할 거야? 수능은 화학을 보겠대. 너 화학 안 돼. 그래서 아들 화학 안 선택 안 했어요. 음. 지약 생물 선택했어. 왜 화학이 안 되냐면 화학은 지그시 앉아서 공부하는 사람이 되거든. 어? 잘났다고 이러고 안 돼. 화학. 지그시 앉아서 이렇게 고민하는 학생들이 화학을 선택해야 돼. 알았어? 어. 그 화학은 해놓으면 두루두루 써먹을 수 있기 때문에. 근데 이제 대학은 가야 될 거 아니야. 대학 가야 되는데 그래놓고 이제 아무튼 지향을 선택해놓고 너의 꿈이 뭐냐 그러니까 약대 가겠대. 아무튼 그래요. 근데 화학은 이렇게 좀 차분히 생각하는 그런 것들을 잘하는 학생들한테 되게 유리한 과목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외워야 돼. 알았지? 선생님 눈을 강조하지만 화학도 무슨 과목? 암기 과목 기본이야. 얘들아. 기본이야. 과학은 일단 암기 과목이 기본이야. 생물 뒤지게 외우지. 그지? 화학도 좀 외워야 돼. 그렇게 얘기하는 나중에 다 안 외운다 이거. 그래 놓고는 문제 떡 나오면 한 3번에서 팍 틀려버려. 그걸 받아 안 받아? 안 받지? 하다가 1페이지에서 2개 나가. 오! 이러면 안 돼. 이게 제일 바보야. 자, 자, 이런 거 기억하셔야 돼요. 아셨죠? 예. 그래서 주기율파상에 나오는 이러한 금속과 비금속의 물리적 화학적 성질들 아주 중요합니다. 아주. 자, 중금속까지는 뭐 이렇게 구분해서 나오지는 않기 때문에 금속과 비금속 정도 보시면 돼요. 알았죠? 어? 조는 사람들 빨리 옆에 서. 재밌는 거 보여줄게, 졸지 말고. 자, 1번부터 20번까지를 좀 보여줄게요. 1번이죠? 수소예요, 수소. 알았지? 잘 보여? 수소? 기체라는 거 알겠어? 터졌다. 2번이 헬륨이야. 뭐 잘 날아간다 이 말이야. 잘 가볍다. 야, 니네 이제 헬륨 기체 먹으면은 이 소리 나오지? 원리가 뭔지 알아? 몰라? 아, 또 오늘 또 상식을 또 늘려가네요. 무식한 사람들이. 왜 그러냐면은 헬륨을 마시잖아. 그러면 헬륨이 가벼우니까 빨리 빠져나와. 그럼 기체가 빨리 빠져나오면 성대에 진동수를 올려줘. 그러니까 진동수가 올라가니까 목소리가 어떻게 돼? 이렇게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남자가 여자 목소리처럼 나오고 여자는 더 이렇게 나오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리튬. 이 겉에 이게 허연 건 산화 리튬이야. 안에 은백색 보이지? 은백색. 여기 리튬이에요. 어때요? 굉장히 무르죠? 쉽게 쉽게 잘 잘라집니다. 뭐 그 정도 나오는 거고. 베릴륨. 뭐 볼 거 별로 없어요, 베릴륨은. 뭐 밀도 정도 나타내주고 있는 거니까. 붕소. 붕소는 괜찮아요, 이게. 이게 붕소가 색깔 같은 걸 나타내주기 때문에 여기 보면 이제 폭죽 같은 데 쓰이기도 하고 그래요. 자, 일단 고체네 붕소도. 그죠? 상태 잘 봐, 상태. 자, 고체고 이거도 고체야. 그지? 탄소. 다 알죠? 흑연. 다이아몬드 뭐 그러고 뭐 레이저에 쓰인다 뭐 이런 얘기예요. 그런 거 아니고. 질소입니다. 이거는 액체 질소야, 지금. 이 그림은. 알았지? 상온에선 무슨 상태? 우리 숨 쉬던 기체 상태야. 멋있죠? 예, 여기다 손을 갖다 대면 이렇게 손이 뚝뚝 부러집니다. 이렇게. 예, 온도는 마이너스 196도씨야. 지금 저 온도가.
정확히 마이너스 196도씨. 선생님도 한번 데워봤어요. 어우, 죽는 줄 알았어요. 디어요. 질소, 액체 질소는. 산소. 산소 이제 조연성. 조연성이다. 하지만 굉장히 위험하죠. 순수한 산소는 터집니다. 알았어요? 예. 반응성이 조그만 애가 있으면 빵 터집니다. 그러니까 이런 건물 하나 날리기 되게 쉬워요. 응? 그러니까 여기도 산소 농도가 21%가 아니라 50 몇 %만 돼도 날아갑니다. 산소. 이게 터져버려요. 굉장히 위험한 그런 기체입니다. 실제로는. 불소. 지금 나가는 기체야, 기체. 나가지. 굉장히 반응성이 커. 그래가지고 얘는 그냥 갖다 대면 여기 다 반응해버려요. 기체가. 기체입니다. 네온은 뭐 네온 사인이고. 자, 나트륨. 빵. 굉장히 반응성이 커. 그래서 얘는 폭탄으로 쓰여, 실제로 나트륨은. 별거 없어, 마그네슘. 마그네슘은 이게 마그네슘이거든. 근데 이 마그네슘은 굉장한 그 고온과 빛을 내. 빛을 내가지고 그림은 되게 재밌어. 근데 이거 보면 슬픈, 요즘에 일어난 일 중에 제일 슬픈 거 보니 압사당한 거. 이게 제일 슬픈 일이지. 그거 생각나. 이거 호박 할로윈 그거 같지? 요 뒤에다가 마그네슘 집어넣고 이제 거기다가 이렇게 불을 갖다 대면 지금 얘가 지금 드라이 아이스거든. 이 드라이 아이스하고 마그네슘이 반응을 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게 산화 마그네슘이 되면서 엄청난 빛을 내요. 근데 굉장히 고온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예전에는 프레시했어요, 마그네슘이. 자, 알루미늄. 알루미늄 알죠? 모르는 사람 없고. 주소, 유리. 유리 성분이야. 인은 이제 굉장히 밝은 빛을 내는 그러한 물질이야. 탔을 때. 근데 이것도 고체 상태로 존재해. 비금속인데. 알았지? 굉장히 밝아요. 그래서 인은 굉장히 인화성이 강한 물질 중에 하나야. 얘가 실제로는. 알겠어? 그래가지고 이제 그 화재 불 내는 애들 있잖아. 걔네들이 인을 갖다 이용했고 고체 상태인데 굉장히 인화성이 강합니다. 황도 뭐 별거 아니에요. 황도 고체예요. 밑에 보이죠 그림. 그지? 노랗게 돼 있는 거. 염소 기체. 알았지? 자, 플로린 뭐였지? 기체였지 아까? 염소까지 기체예요.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만드는 건 소금 만들고 있는 거야. 아까 그게 나트륨이야, 나트륨. 근데 지금 염소 기체를 틀었잖아. 그러면 얘들이 격렬하게 반응을 하면서 옆에 흰 가루들이 막힙니다. 흰 가루들이 막히는데 아까 이 실험하는 사람 뭐 썼니? 방독면 썼지? 염소 기체는 노출되게 되면 바로 가요. 그래서 굉장히 위험한 기체가 염소입니다. 아르곤은 뭐 이런 것도 여기 아르곤이야. 근데 아르곤 여기도 있어요. 전구에 다 들어가 있는 게 아르곤이에요. 그 다음에 칼륨, 뭐 굉장히 무르다 이런 뜻이고 시끄러. 칼슘, 이것도 금속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뭐지? 20번이야. 알았지? 내가 이렇게 알려드린 이유는 이 상태를 좀 기억해야 돼. 그러니까 사실은 기체로 존재하는 애들이 몇 개 없어. 그러니까 우리가 배운 20번에서는 비활성 기체하고 그 다음에 플로린하고 염소 정도가 기체입니다. 그러니까 이주기 있죠. 뭐 산소, 질소 이런 애들. 그래서 비금속들은 3주기는 기체로 존재하는 애들이 별로 없어요. 알겠죠? 여기 보면 이제 주기율표 이제 앞에서 본 것처럼 자, 기억을 좀 더듬어 봐. 붕손 뭐였지? 고체였어. 알았지? 탄소 고체였어요. 이렇게는 뭐죠? 이렇게가 기체입니다. 알았죠? 예. 그 다음엔 기체가 여기까지, 그러니까 여기 아르곤까지 해서가 기체야. 그러니까 기체가 사실 몇 개 없다. 알겠지? 질소, 산소, 플로린, 네온, 염소, 아르곤 정도가 기체로 존재합니다. 알겠어요? 나머지 싹 다 고체예요. 됐나? 그럼 브로민은
아까 액체라 그랬잖아. 그다음엔 자, 여러분들이 어떤 화학 선생님을 만나든 간에 몇 번에서 몇 번까지 외우라 그래. 그래요. 이거는 외우라 그래요. 근데 외우라 그러는데 이제 외우면은 여러분들이 순서대로 외우잖아. 그지? 순서대로 외우는데 별로 의미는 없어. 알았어? 머릿속에 다 떠올라야 돼. 자, 14조, 2주기 14조, 3주기 16조, 2주기 17조, 2주기 2조, 3주기 2조. 이런 식으로 했을 때 바로바로 떠올라야 돼. 알았지? 자, 17번, 15번, 7번, 8번, 1번 수소. 자, 지금 선생님 얘기하는 게 뭐냐면 원자 번호가 툭툭툭 튀어나와야 돼. 이제 이런 걸 외웠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주결표 여기 외운 사람 외워서 이제 시험 보라 그러면 한 열이면 9번 써. 시험 여기 딱 막 수혜리 베푼 높은에만 써놓고 시작하죠. 뭐 그렇게 해도 돼요. 알았지? 그렇게 해도 되는데 자 그래도 공부를 했는데 몇 주기 몇 조, 몇 번 이 정도 빡빡 튀어나오도록 그렇게 이제 외우시면 됩니다. 아셨죠? 그래서 주기율표는 기억을 하셔야지만 이 주기율표에 관계된 문제를 풀 수가 있으니까 알았죠? 자, 그래서 이제 금속, 비금속 보시면 되고요. 자, 족에 대한 분류는 뭐 알카리 금속, 알카리 토금속 이거 쭉 한번 읽어보시면 돼요. 나요? 자, 그러면 주기율이야. 여기 우리 교재 선생님 선택한 교재들이 어, 그림들이 괜찮은 그림들이 꽤 있어요. 여기 한번 볼까요? 요 그림 봐봐. 1번 그림. 이 교재는 문제들은 되게 쉽거든. 근데 자료는 꽤 괜찮은 자료들이 많이 있어요. 특히 이런 그림들을 보게 되면. 자, 봅시다. 자, 봐. 자, 우리가 전자배치를 하는데, 전자배치를 한단 말이야. 1번서부터 전자배치를 하는데, 마지막 전자만 쓸 거야. 다 적혀 있어요. 자, 1s, 1. 이게 마지막 전자죠? 1s1. 이거 1s2. 그지? 그 다음엔 이거 ES1, ES2. 그지? 그 다음에 이게 마지막 전자가 뭐니? EP1이지. 그지? 그럼 피오비탈의 전자 몇 개 채워져? 6개 채워져요. 그럼 보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그래서 EP6까지 채워집니다. 알았죠? 그 다음 3S1, 3S2. 3P1에서부터 어디까지? 6까지 채워졌지? 그지? 자, 4S1, 4S2 이렇게 되죠? 맞죠? 예. 그 다음 어디로 가죠? 전자 배치가? 3D로 가죠? 3D. 자, 디오비타를 전자 몇 개 채우죠? 그 정도는 알아야지. 몇 개? 10개. 여기 몇 칸이냐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딱 10칸이에요. 알았어요? 자, 10칸이라서 여기까지 쭉 채우면은 맨 끝에 얘는 3D하고 뭐가 되겠니? 10 이렇게 채워주는 거야. 자, 그 다음은 4P1에서부터 시작해서 4P6까지 채워지는 거죠. 그럼 주기율표 자체가 전자 배치와 관련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굉장히 관련이 있는 거죠. 알겠지? 자, 그래서 지금 이 주기율은 여러분이 기억해야 되는 건 주기율은 전자 배치와 관련이 있다. 자, 그래서 이제 여기는 이렇게 오비탈 관련돼 있는 오비탈만 썼는데 실제로는 블럭이라는 표현을 써요. 블럭 알죠? 그래서 여기를 S블럭, S블럭, 여기를 D블럭이라고 하고요. 가운데를 D블럭이라고 합니다. 알겠어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 전자 또는 그러한 원소들의 성질에 영향을 주는 전자들을 의미하는 게 S블럭, D블럭, P블럭 이렇게 얘기를 해주죠. 여기까지는 여러분이 주기율표에서가 전자 배치와 관련이 깊다는 것만 확인해 주시면 돼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주기율 표상에 있는 물질들의 뭘 볼 거냐면 주기성을 볼 겁니다. 이 지금부터가 제일 중요해요. 자, 이제 첫 번째 주기성은 유효 핵전화라는 게 있는데 이게 뭔가를 좀 볼게요. 이제 원자가 있어요. 원자에 원자 핵이 있어. 원자 양성에 11개 있다는 뜻이야. 그지? 그러면은 여기 이제 껍질들이 이렇게 있고 이렇게 돼 있어. 이 전자가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안쪽에도 있고 바깥쪽에도 있고 여러 개가 있겠죠. 전자 총 11개가 있겠죠. 그지? 자, 그러면 이 원자에서는 원자핵과 전자 사이에서는 이런 힘들이 작용하죠. 자, 원자핵이 전자를 당기는 요 힘. 자, 이거 무슨 힘이야? 전기력이지 뭐. 알았지? 그러니까 화학에서는 힘이 딱 한 가지 종류밖에 없는데 전기력밖에 없어요. 알았지? 그러니까 전기력만 잘 생각하면 뭐 원자나 분자나 뭐 이온들 간에 있는 모든 힘들을 다 이해할 수가 있어. 그래서 힘이 있어요. 전기력. 자, 전기력은 이렇게 돼. 이렇게. 자, Q1, Q2가 뭐냐면 전하량이고요. R은 거리입니다. 거리. 알았어요. 자, 그러면 지금 얘가 이제 우리 흔히 정전기적 인력이라 그러거든. 정전기적 인력. 자, 그럼 봐봐. 자, 지금 힘 F를 갖다가 여기 이제 선생님이 그림 모양대로 얘기하면 Q1, Q2가 뭐라 그랬냐면 전하량이라 그러지 않았어요? 맞죠? 그러면 Q1에다가 전자의 전하량에 마이너스 1을 대입한다면 Q2에다 뭘 대입해야 돼? 플러스 11을 대입해야죠. 맞지? 맨 마지막 전자한테 미치는 인력을 얘기하자면 이렇게 전하량이 대입이 돼야 되는데 실제로 이게 아니고요. 플러스 7에서 플러스 8 되는 값에 대한 영향만 받습니다. 알았지? 그러니까 실제로는 플러스 11인데 플러스 8 또는 플러스 7 또는 플러스 8, 요 사이에 있는 어떤 값들을 갖게 돼. 그래서 요걸 가르쳐서 뭐라 그러냐면 유효 핵전하라 그래요. 자, effective charge라 그러는데 그래서 선생님이 EFF로 쓴 건 유핵전의 약자야. 유핵전의 약자. 자, 그러면은 왜 그러냐 이거지. 거리가 떨어져 있어서 아니야. 거리는 사실은 유핵전하가 저렇게 실제 핵전하보다 작게 나타나는 원인이 되질 못해. 알았어? 생각해봐라. 원자가 뭐 지가 얼마나 크겠니? 그지? 그럼 이제 다른 어떤 효과 때문에 그런데 그게 뭐냐면 오늘 또 얘. 자, 원자핵과 전자 사이에 인력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전자들 간의 반발도 존재를 하게 돼요. 알았지? 그러니까 잡아당기는 인력 말고 반발들 때문에 실제로 전자가 느끼는 핵 전하가 줄어드는 거야. 알았지? 응. 자, 어느 전자가 안쪽에 있는 전자가 바깥에 있는 전자한테 영향을 줍니다. 알았죠? 그래서 이런 걸 가리켜서 가리움 효과라고 얘기해요.
가끔가다 이래. 음, 음. 가리움 효과. 자, 가리움 효과는 이제 전자가 있는데 이게 안쪽 전자가 있고요. 그 다음엔 전자가 바깥 전자가 있어요. 바깥.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반발이 작용합니다. 자,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전자가 느끼는 실제 핵전화죠. 예, 간략하게 실제 핵전화가 감소하는 효과를 갖다 우리가 가리움 효과다라고 얘기했죠. 알았죠? 예. 자, 그렇다면 얘를 이제 식으로 쓰게 되면 식이 이렇게 돼요. 음. 유효 핵전화는 자, 얘가 이제 이름이 유효 핵전화예요. 이건 실제 핵전화. S는 뭐냐면 이게 가리움 효과야. 자, 이게 이제 유효 핵전화의 식이거든요. 그러니까 가리움 효과가 이제 영어로는 스크리닝 이펙트라 그래. 스크린 알지? 그지? 뭐 레오는 저기 농구 같은 거 하잖아. 농구 안 하냐? 농구하면 이제 이렇게 딱 블록하는 거지. 스크린이라고 그러잖아. 그지?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막는 거야. 막는 거. 스크린. 그런데 이 스크린 다시 말하면 가리움 효과가 빼주는 항이야. 그지? 근데 전자가 안쪽에 10개 있다고 10이 빠지진 않아.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전자가 10개가 안쪽에 10개가 늘어나서 10을 빼는 게 아니라 10보다 당연히 작은 값을 빼기는 합니다. 알겠어요?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그 유액 전화가 결정되어 있습니다. 알았죠? 그럼 이 유액 전화의 주기성은 어떻게 되냐면 주기율표를 좀 여러분 대충 그려도 돼. 네모나게 그려도 돼. 자, 일단은 유액 전화의 주기성은 주기하고 족으로 나눠서 좀 봅시다. 같은 주기. 자, 이쪽. 자, 원자 번호가 증가하죠? 맞죠? 그러면 같은 주기에서는 원자 번호가 증가하면 얘가 이제 증가를 하는 거죠. 이렇게 유액 전화가. 아니, 그 핵 전화가. 그지? 하나씩 증가할 거 아니야. 맞지? 그런데 같은 주기에서는 자, 껍질은 안 변하지. 그러니까 안쪽 전자는 같아 안 같아? 맨 바깥에 있는 전자가 늘어나는 거지 안쪽 전자는 똑같잖아. 그렇기 때문에 얘가 거의 일정하다고 보면 돼. 그래서 뭐라 그랬어? 거의 일정하다 그랬지? 거의 일정하다는 얘기는 똑같다는 얘기는 아니야. 아주 살짝 변해요. 하지만 원자 번호가 하나씩 증가하는 거. 다시 말하면은 핵 전화가 하나씩 증가하는 거에 비해서는 아주 미세하게 증가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거의 일정하다 쓴 거야. 그럼 어떻게 될까? 유핵 전화가 증가하겠지. 알겠지? 그래서 원자 번호가 증가하면 유핵 전화 어떻게 된다? 증가한다. 알겠죠? 자, 같은 족 볼게. 같은 족.
자, 같은 족은요. 원자 번호가 많이 증가하죠. 같은 족이니까. 8번, 뭐 어떨 때 18번 이렇게 증가해요. 18 이렇게 증가합니다. 그런데 제가 아까 그랬죠? 안쪽에 있는 전자가 10개 늘어나도 가리움 효과가 10이 빠지는 건 아니라 그랬지. 그러니까 증가하긴 증가하는데 원자 번호가 증가하는 게 더 커요. 가리움 효과보다는. 그럼 어떻게 돼야 돼? 얘도 증가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쪽 같은 쪽 원자 번호가 증가하면 유액 전하가 어떻게 된다? 증가한다. 알겠죠? 오케이. 그럼 여기 한번 보세요. 원자액이 전자에 미치는 인력은 이 항하고는 비례관계에 있어요. 맞죠? 그런데 이거하고는 반비례해요. 그지? 원자핵과 전자 사이의 거리하고는 반비례해요. 근데 이제 같은 주기에 있는 애들은 그렇게 크게 원자핵과 전자 사이의 거리가 큰 차이는 안 나. 알았지? 근데 나중에 이제 반지름 배우겠지만 원자번호 증가하면 유액전화도 증가하는데 반지름도 줄어들어. 알았지? 반 줄어드니까 얘는 증가하는데 얘가 줄어드니까 이 힘은 어떻게 될까? 이게 클 수밖에 없어. 같은 주기에서는. 문제는 같은 족이야. 같은 족은 어떻게 되냐면 이제 전자 껍질 수 있죠. 전자 껍질 수가 증가합니다. 증가를 해요. 그러면 위에 있는 식 한번 다시 한번 볼게. 위에 있는 식을 다시 보시면 자, 봐. 같은 족에서는 원자 번호가 증가하면 얘 증가하죠. 얘도 증가하죠. 그럼 얘도 증가하고 얘도 증가하면 어떨까? 얘는 똑같다? 세상에 그런 일은 없어. 둘 중에 하나가 큰 영향을 주는 거야. 알았지? 응. 그런데 결론적으로 뭐가 큰 영향을 주냐면 바로 얘가 훨씬 더 큰 영향을 주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같은 주기의 원소들은 유효 핵전화가 큰 영향을 주고 같은 족에 있는 애들은 뭐가 영향을 준다고? 전자 껍질 수가 영향을 주는 거야. 자, 그러면 이제 정리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자, 우리가 주기성의 첫 번째를 배웠는데 이제 유효 핵전화에 관한 얘기를 배웠어요. 그래서 그 유효 핵전화는 힘으로 봤을 때 이게 전기력이고 얘는 같은 주기. 원자 번호가 증가하면 유효 핵전화가 증가하면서 뭐가 커진다? 힘이 커진다. 그럼 이제 예상해 보자. 같은 주기의 원소들은 원자 번호가 증가하면 유효 핵전화가 증가함에 따라서 힘이 커지니까 반지름은 어떻게 돼야 돼? 줄어들어야지. 전자를 떼낼 때 힘들어? 아니면 쉬워? 전자 떼낼 때 어렵지. 힘이 강하니까. 응? 자, 그다음 여기 이건 같은 족. 원자 번호가 증가하면 유액전화가 증가하는 건 맞아. 그지? 그런데 얘는 껍질 수가 증가함에 따라서 원자 핵이 전자에 미치는 인력은 작아지는 거야. 자, 이것만 잘 이해하셔도 주기성을 어렵지 않게 여러분이 기억할 수 있을 겁니다. 알겠죠? 자, 그럼 이 유액전화와 그 다음에는 전자 껍질 수가 어떻게 지금 앞으로 배우는 주기성에 영향을 주는가를 이제 좀 살펴봤고요.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원자가 번호에 따른 주기성, 그 유액전화의 주기성을 그래프로 좀 나타내 보는데
이 그래프가 조금 마음에 안 들어요. 몇 주기만 나타내 줬냐면 1주기와 2주기를 갖다가 유액전환을 이렇게 나타내 줬어요. 그래서 이제 요거를 제가 다시 한번 대략적으로 그려 드릴 테니까 여기는 유효핵전하고 원자번호예요. 자, 일단은 볼게요. 일단 뭐 같은 족은 유액전환 증가하는 거 보이죠? 그지? 같은 주기, 같은 주기에서 증가합니다. 이렇게 2주기, 그 다음엔 이렇게가 3주기야. 알겠지? 여기서 중요한 거는 우리가 주기성을 배웠지만 사실은 이렇게 되는 부분에서 문제가 나와요. 이게 무슨 말이야? 주기가 바뀔 땐 유효액전화가 뚝 떨어져. 알았지? 어, 많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여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기억했다가 이제 주기성 문제에서 활용하시는 거예요. 자, 봐. 유액전화가 원자보다 큰데도 작아. 그리고 여기 딱 생각해야 돼. 뭐야? 얘는 금속이구나. 알았지? 주기가 바뀌는 그 금속이구나. 뭐 어차피 나오는 게 이 안에서 나오니까 이 정도 기억했다가 활용하셔야 되는데 왜 이런 걸 기억하셔야 되냐면 문제가 유액전화는 무조건 상대값으로 나와. 알았지? 상대값으로 나오기 때문에 여기 부분을 알고 있어야지만 문제가 풀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이게 이제 주기성 그래프예요. 알았지? 우리 교재 나오는 그래프보다는 이게 조금 더 여러분들이 그 외우기가 쉬울 거예요. 알았죠? 그래서 이 그림으로 기억하도록 하십시오. 자, 그래서 이제 주기성의 첫 번째 뭐 했어요? 유효 핵전화에 관한 얘기 봤습니다. 그래서 이 유효 핵전화를 잘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이제 앞으로 남은 주기성이 두 가지밖에 없어 남아 있는 게 뭐뭐 있냐면 원자 반지름, 이온 에너지 두 개를 이해할 수가 있죠. 네. 잠시 5분만 쉬었다가 이제 그 다음 원자 반지름에 관한 얘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힘들지? 자, 냉장고 열면 먹을 거 많으니까 그렇게 어? 아 이거
유선아, 알아듣겠어?
자, 우리 이제 주기성에서 이제 앞에서는 사실은 주기성에 영향을 주는 요인 두 가지를 본 거야. 첫 번째가 뭐였지? 유액전화. 근데 그 유액전화마저 주기성이 있었지. 그지?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이제 전자 껍질이거든. 이제 전자 껍질들이 지금 배우는 이런 원자 반지름에 영향을 주게 돼 있는 거야. 그래서 원자 반지름을 좀 보는데, 한번 봐봐봐. 이거 수소 원자를 그릴게. 현대 원자 모형으로. 그러면 이제 수소 원자 이렇게 그리죠. 그럼 사실은 뭘 그린 거냐면 내가 1S를 그린 거죠. 이게 수소 원자야. 맞지? 그러면 원자 핵에서부터 여기까지. 그럼 얘를 갖다가 원자 반지름이라고 얘기할 수 있냐 없냐는 건데 없어요. 왜 그렇다 그랬죠? 왜 그럴까요? 생각해봐. 오비탈은 경계가 없잖아. 이렇게 그리지만 요 끝이 아니야. 요 끝은. 그지? 그림과 다르게 저기가 끝이 아니란 말이에요. 따라서 원자 한 개로는 그 반지름을 정의를 못 내려요. 알았어요. 그래서 이 반지름의 정의는 어떻게 돼 있냐면 이제 실제로 우리가 수소라는 물질을 만날 수 있는 건 H2라는 분자거든요. 그래서 이제 H2가 있어요. H2가 있는데 얘네들이 어떻게 결합이라는 걸 이루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위치가 정확한 건 원자 핵이거든. 그지? 그러면 여기에서 요거를 갖다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핵간거리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이제 결합 길이라고 얘기하기도 해요. 그래서 핵과 핵 사이의 거리를 측정한 다음에 이거를 절반 나눠. 그러면 얘를 갖다 뭐라고 정의 내리냐면 이걸 원자 반지름이라고 정의를 내려주는 거야. 알겠죠?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건 뭐냐면 자, 우리 이제 다음 단원에서 단일 결합이라는 걸 배워요. 다시 말하면 전자쌍이 한 쌍으로만 되어 있는 경우에 원자 반지름을 정의를 내릴 수가 있어. 이중결합, 삼중결합 이런 건 안 돼. 알았지? 그러니까 전자쌍이 두 쌍이나 세 쌍이 있을 땐 안 돼. 반드시 단일 결합해서. 아셨어요? 그래서 이 사항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저께 이제 모의고사 애들 고사하면 저기 그 재수생 애들 모의고사 봤는데 이게 나온 거야. 어떻게 다 틀리냐? 난 그 이해를 할 수가 없어. 아니, 가장 기본인 걸 다 틀리고 있어요. 그리고 그리고 원래 그래요? 그리고 할 수도 없고 진짜 남의 자식이라고 진짜. 꼭 기억해야 돼. 당연히 기본이야. 단일 결합만 가능하다. 알았어요? 예를 들어 산소가 있어요. 그럼 산소는 이렇게 돼 있어. 그럼 이 산소의 경우에는 이때 이걸 절반 나누면 이거 원자 반지름이 아니야. 아니다. 알았지? 왜? 산소는 이중결합하거든. 이렇게. 그러니까 산소는 안 돼. 중요하죠. 그러니까 단일결합. 자, 그래가지고 여기 보면은 지금 염소 원자도 그렇고 염소 원자 절반 나눴죠. 이게 단일결합이라 가능해요. 알겠지? 그럼 염소 원자를 알아. 그럼 탄소 원자 구할 때는 여기 단일결합이거든. 얘네들이 CL, CL 이렇게 단일결합을 하잖아. 그러면 여기서 염소 원자 99 피코미터면 탄소 원자는 얘네들의 핵간거리를 구한 다음에 걔에서 99를 빼주면 돼. 그럼 탄소가 될 거 아니야. 이해되나? 무슨 말인지 알겠어? 이런 건 가능한 거야. 단일 결합에서는. 그 다음엔 뭐 금속 말고 금속은 이제 어차피 금속은 금속 원자들끼리 결합하고 있으니까 이렇게 핵간거리의 절반을 갖다 원자 반지를 놓으면 돼요. 그런데 이제 문제가 되는 게 하나 있어. 이 붙어있지 않는 애들이 하나 있지. 그게 뭐지? 붙어있지 않은 애는 비활성 이체야. 알았어요? 얘를 헬륨이라 하자. 헬륨은 이제 그 이론자 분자잖아. 그래서 이제 헬륨을 보면은
이게 헬륨이에요. 그럼 이제 어떻게 반지름을 측정하냐면 이 헬륨은 애들이 실제로 막 떨어져 있어요. 헬륨이 떨어져 있다고. 근데 얘네들을 갖다 온도를 계속 낮춰요. 온도를 계속 낮추면 애들이 와 이렇게 와가지고 거의 맞닿은 상태가 돼버려. 알았지? 이렇게 오버랩 되진 않아. 수소 같은 경우는 오버랩이 돼 있잖아. 근데 얘는 오버랩 되지 않아요. 그래가지고 이 수소가 이 헬륨은 이렇게 돼 있는데 이때 거의 맞닿았을 때 여기가 핵과 핵 사이의 거리를 딱 측정을 해. 그래가지고 얘네들을 절반을 가리켜서 원자 반지름으로 정의를 내려줘요. 그래서 요 반지름은 이름이 반데르 발스 반지름이라고. 그럼 누가 이거 반지름을 측정했다는 얘기야? 당연히 반데르 발스겠지. 사람 이름이야. 그래서 반데르 발스 반지름이라고 해요. 자, 그럼 보세요. 지금 우리가 배웠던 반지름의 정의와 얘의 정의는 같아, 안 같아? 같아, 안 같아? 안 같잖아. 그러니까 반지름을 할 때는 비활성 이체는 안 나오는 게 정상이에요. 이것도 하나의 팁이야. 반지름이 저기 자료가 나왔어. 근데 A라고도 있고 B라고도 있고 반지름이 막 나왔단 말이야. 그리고 이 중에 비활성 이체는 없어요. 맞지? 비활성 이체 없다고. 비활성 이체를 내질 못해 반지름으로. 왜냐면 반지름의 주기성에서 좀 벗어난 애들이 꽤 많아요. 이해됩니까? 자, 그리고 우리 교재도 보면 이제 그거 알 수 있을 거예요. 봐봐. 18쪽 있어 없어? 없죠, 그죠? 그죠? 그래서 반지름이 자료가 나오면 비활성 이체 생각 안 해도 돼. 좋지. 야, 병원에서 하나 빠지는데 얼마나 좋아. 알았어? 근데 비활성 이체가 이렇게 측정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내고 싶어도 못 내. 이해됩니까? 자, 그래서 이제 반지름은 정의부터 잘 기억하도록 합시다. 알겠죠? 단일 결합할 때 핵간거리를 절반 나누면 그게 반지름이다. 알았죠? 그래 반지름이 이제 주기성을 보는데 음, 아유, 주율표가 이렇게 코딱지만큼 나왔어. 다음에 이제 여러분 2학년 때 선생님 교재를 할 거예요. 1학년이라 뭐 이런 시중 교재를 하는 거. 그림이 좀 마음에 안 들어. 아무튼 이렇게 그냥 뭐 어디다 써야 돼? 여기다 그냥 줄만 긋자. 같은 족, 같은 족 말고 같은 주기. 여기 옆에 크게 있네요. 자, 같은 주기부터 할게요. 같은 주기. 자, 원자 번호가 커지면은 반지름은 어떻게 된다? 감소한다. 알겠지? 자, 그 이유도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뭐가 증가하기 때문이다. 유효 핵전하가 증가하기 때문이다. 그럼 유효 핵전하가 증가해서 어떻다는 얘기야? 원자 핵이 전자에 미치는 인력이 점점점 증가를 해요. 그러니까 반지름이 줄어드는 거야. 같은 주기에선. 같은 족. 자, 원자 번호가 증가하면 원자 반지름이 증가한다. 자, 그 이유는 N수, 다시 말하면 전자 껍질 수가 증가하기 때문이야. 그러면 증가하면은 이제 우리가 원자핵이 전자에 미치는 인력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점점점 작아지는 거죠. 왜? 거리가 멀어지니까. 그러니까 반지름이 점점점 커지는 거예요. 아셨어요? 그래가지고 이 보면은 이제 여러분이 기억할 때는 뭐 어렵지도 않으니까 이렇게 꽃갈콘 하죠. 꽃갈콘. 꽃갈 알죠? 꽃갈. 이 꽃갈이 이렇게 돼 있다고 생각하면 예, 정말 얘가 말안 듣네. 딱 맞아요. 알았지? 꽃갈이 이렇게 돼 있다. 근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 교재는 이 교재에서는 정확한 원자 반지름을 표시하고 있네요. 자, 숫자 보이죠?
이 단위가 피코미터. 152, 112, 85, 77, 쭉 나와 있지. 이거 외워버리면 제일 간편해. 예. 근데 지금 외우라는 건 아니고. 지금은 주기성만 기억합시다. 이제 나중에 고2, 고3 가잖아요. 외우세요. 야, 외우면 다음 주에 까먹어, 안 까먹어? 까먹어. 그때 또 외워. 그리고 이거 언제 외워야 돼? 자, 시험 보기 전날 외우는 거야. 알았지? 그리고 까먹어. 아, 까먹고. 야, 인간의 기억력은 48시간이야. 논문에 나온 얘기니까 어쩔 수 없어. 알았지? 인간은 단기 기억력이 굉장히 뛰어난데 그게 48시간이래. 그 단기 기억력이 점점 시간이 긴 애들을 암기를 잘한다 그래요. 하지만 그건 IQ랑 관계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단기 기억력이 뛰어난 사람이 있고 덜 뛰어난 사람이 있을 뿐이야. 근데 그게 평균적으로 48시간이래. 그럼 48시간 안에 외운 거는 안 까먹어. 정말 48시간이다. 선생님 수업을 뭐 월수 뭐 또는 뭐 화목 이렇게 하잖아. 그럼 화요일에 외워놓고 목요일에 물어보면 까먹고 있어. 신기하지 않니? 정말 논문이 제대로 된 논문이야. 고3들한테 언제 외우라 그러면 수능이 11월 셋째 주 목요일이잖아. 화요일에 외우라 그래. 목요일까지 가잖아. 맞지? 근데요, 그렇게 강조를 하는데도 안 외웁니다. 마지막 날까지 안 외웁니다. 난 그게 되게 신기해. 야, 인생을 건 시험이야. 수능이 맞지? 그럼 제가 야, 외우든 안 외우든 나오든 안 나오든 일단 외우고 들어가 그래 얘기했어. 그럼 나 같으면 외우고 들어가겠어. 실제로 뭐 선생님 다 외우고 들어갔어요. 니네 생각해봐라. 영어 시험을 보는데 나올 단어만 외우냐? 다 아니라는데? 그지? 야, 나올 거만 외우고 들어간 사람이 어딨어. 다 외우고 들어가지. 자, 생물을 공부하자. 우리 과탐이니까 비교할 수 있는 게 생물인데. 야, 생물 외울 거만, 나올 거만 외워서 들어가? 아니야, 다 기억해. 자, 화학도 좀 하잔 말이야. 난 딱 2단원에서만 이 얘기를 해. 3단원 별로 외우라는 얘기 안 해. 1단원 외워도 안 돼. 4단원 이건 더 안 돼. 야, 외워서 안 되는 단원이 있는데 외워서 되는 단원이 있으면 외우자는 얘기다. 알았지? 자, 지금 외우지 마. 알았지? 부담 안 줄게. 자, 오늘은 뭐만 기억해? 주기성만 기억해. 알았어요? 주기성만 기억해도 아주 인나프해. 그런데 그걸 또 원자반지를 또 외우라고 집어 쓸데없이 외우지 마. 저는 원자반지를 외워서 공부 또 하지 마. 외우지 마. 근데 주기성은 기억해야 돼. 이해되지?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뭘 봤냐면 원자 반지름의 주기성까지 봤어요. 알았죠? 오늘 많이 했죠? 네. 다음 시간에는 이온 반지름부터 시작을 할 겁니다. 알겠어요? 오늘은 원자 반지름까지 했고 집에 돌아가시면 자, 숙제는 여기까지 121페이지까지 내주긴 하나 니들 너무 안 해. 그치? 내가 얘가 한마디 하는데 이게 왜 이제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이 선행을 했을 때 공부를 안 하냐면 목적 의식이 없어. 근데 니들 오래만 살고 말 거야? 길게 봐, 길게. 알았지? 길게 봐야 되니까 좀 문제 좀 풀어가지고 오세요. 알았죠? 예. 다음 시간은 금요일입니다. 금요일이다. 자, 금요일 볼게요.